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니, 마이크를 좀 더 올려야 되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평소엔 이거보다 더 잘생겼는데 잠을 못 자서 쌩얼입니다. 그래서 자면은 이제 피부에는 역시 잠이 최고인 것 같아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푹 자면은 뽀송뽀송 올라오는데 잠도 못 자고 이제 올라서.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생각의 지도, 제 책과 관련해 가지고 인문학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좀 다른 대학에 계시는 다른 교수님들과는 상당히 다른 경로로 인문학을 해왔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겠죠. 인문학이 이제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은 아마 누구나 다 인정할 겁니다. 근데 그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며, 진단은 무엇이며,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인문학의 위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텍스트 문화의 위기입니다. 말하자면 문자 문화가 종언을 고하는, 사실 그 문화는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된 거고, 그 아날로그 시절부터 말하자면 인쇄 매체가 아니라 전자 매체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예고가 된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책을 읽었는데, 옛날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이나 텍스트를 읽었는데, 이제는 정보가 뭐로 들어오냐면 영상, 이미지로 또는 사운드로 들리고 보이는 시대가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저랑 불행한 관계를 맺었던 낙곰수라는 그런 것들 보면은, 옛날엔 정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신문을 읽거나 잡지를 읽거나 아니면 사상서적을 읽었는데 듣죠. 그다음에 1인칭, 3인칭이 아니라 지들끼리 대화하죠. 1인칭, 2인칭의 대화하고. 그걸 여러분들 엿듣는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달라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 전달의 플랫폼이 확 달라졌고, 거기서 인문학이 제자리를 못 찾아가는 그런 현상이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그 대학 사회 자체의 급속한 세속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여러분들 아마 문리대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대 물리대. 그렇죠. 근데 문과라는 것은 순수한 문사철이고요. 이과라는 것은 응용이 아니라 뭐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순수 자연과학입니다. 실용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게 바로 옛날 유니버시티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요즘 대학하면 떠오르는 건 인문학? 아니에요. 철학과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과에서는 뭐예요? 뭐 경영대 이런 거고요. 이과에서는 공대 이런 거죠. 의대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공대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대가 유니버시티가 된 게 70년이야. 1970년대에 됩니다. 그전에 헉슐레라 그래서 단과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학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산학협동이니 이래가지고 실용성이 없는 학문들은 대학의 주변, 실용적인 학문들이 대학의 중심이 되는 이런 세태 변화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나라에서 10년 전에 2000년대 초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귀국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인문학의 위기에 관한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논쟁도 있었고 책들도 나오고 그러다 흐지부지 됐죠. 그때 나온 얘기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무슨 기금 같은 게 마련됐을 것 같아요. 무슨 연구 신청하면 정부에서 돈이 나오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좀 쉽게 쓰자. 대중들이 무식해졌다. 이런 식의 진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생산적인 것이었던 게 이제 표현인문학이다라는 그 기억이 납니다. 표현인문학이라는, 뭔가 인문학의 형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굉장히 막연하게 그 얘기가 되다가 좀 끝난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인문학이 지금 정부에서 돈 안 줘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돈이 들어왔다가 인문학에 사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또 그 돈을 받았다 해서 인문학자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연구를 열심히 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그냥 돈 타먹는 겁니다. 첫 번째, 쉽게 쓰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게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대중들한테 전달할 콘텐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필요한 거면 사전 찾아가면서,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고수들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뭐 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찾아서 읽어요. 쉽게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플랫폼, 쉽게 말하면 세상 자체가 변했고 인문학의 주제와 형식 이런 게 모두 다 변해야 되는데 인문학의 주제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도 700페이지짜리 셰익스피어 전집 읽으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세계가 변했어요. 인문학의 주제는 결국 세계 속에서의 인간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근데 세계도 변하고 인간도 변했어요. 뭐에 의해서?
매체에 의해서 변합니다. 왜? 매체라는 것은 미디어라는 건 매개하는 거잖아요. 인간과 세계를 매개하는 거, 매체가. 옛날엔 텍스트였는데. 그래서 세상을 알고 싶으면 뭘 읽었어요? 책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계도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자 문화를 모르던 사람들이 문자를 알게 됐을 때 의식구조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러시아의 루리아라는 학자가 러시아 혁명 직후에 필드웍을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 혁명 직후만 해도 아직 러시아 농촌에는 문자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공동체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완벽한 구술문화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문자 문화에 사는 사람들과는 사고방식, 의식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걸 깨달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전, 그 다음 저 뒤에 시계 보이죠? 시계. 그 다음에 쟁반.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동전하고 시계하고 쟁반. 원이 떠오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추상이라고 그러죠. abstraction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아, 시계가 째깍째깍 잘 가네요. 다른 역시 추성날 봐야 돼요. 뭐 이런 식. 돈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추상으로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3단 논법 있죠. 추론 능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북극 지방에 사는 곰은 모두 색깔이 하얗습니다. X라는 지방은 북극 지방에 속합니다. 그럼 X라는 지방에 속하는 곰은 그 지방에 사는 곰은 무슨 색깔일까요? 3단 논법이죠. 근데 사람들이 머리를 극적극적이면서 글쎄요, 제가 색깔 하얀 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반성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자신을 객관화해서 남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당신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씩 웃으면서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이건 결국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자 매체라든지 문자 매체가 들어와서 형성된 거라는 겁니다. 의식구조. 그래서 미디어는 의식을 재구조화한다. 그런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또 바뀌었단 말이죠. 다시 제2차 영상 매체, 그 다음에 영상 매체이자 음향 매체입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게 들어왔을 때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도 달라졌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옛날에 리얼리티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혼합 리얼리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길 가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으면 그게 벌써 증강현실이에요. 그렇죠? 게임하죠? 그건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그게 두 개 섞이니까 혼합현실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게 더 이상 가상이 아니라 옛날엔 리얼리티라는 게 물리적인 물질성을 가진 이 현실만을 리얼리티라고 했다면 이제는 물질성이 없는 어떤 그런 부분 있죠. 정보의 층위까지도 리얼리티의 일부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대중들은 거기서 굉장히 다른 존재론적인 태도를 취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무슨 사건이 있다면 참이냐 거짓이냐 따졌는데 요즘은 안 따집니다. 그걸. 참이든 거짓이든 확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재밌으면 됐지, 쿨하면 됐지, 끝이에요. 그걸 저는 이제 그 ontological neutrality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존재론적인 중립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달라졌고 거기서 많은 인문학의 새로운 주제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무슨 고호의 그림을 보거나 피카소의 그림을 보거나 뭘 보면서 미적 취향을 키웠다면 요즘은 예컨대 애플에서 나오는 아이패드나 아이퍼드 이런 것들을 보고 미적 취향을 어떤 프라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문화 공동체에 가입하는 경험들을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제품 비평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갤럭시가 나왔다, 갤럭시 탭이 나왔다, 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옛날 낡은 모델들을 고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지. 대중들이 원하는 컨텐츠만 있다고 한다면 대중들은 아무리 어려운 얘기 하더라도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가 오늘 제가 발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표현 인문학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데서 다른 조건에 살았습니다. 왜? 대학에 있으면은 봉급이 나옵니다, 쭉. 웬만큼 저 학교에서 사고만 안 치면 그냥 교수직은 유지가 돼요. 근데 사고 쳐도 뭐 법원에 하게 되면 대충 다 복직이 되더라고요. 이런.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을 상대로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책이 안 팔리면 그냥 굽는 거예요. 딴 데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항상 대학을 가요. 가서 그쪽에 세미나하는 플랜을 봅니다. 사실 훔쳐오는 거죠. 딱 보면은 그 한트 아파라테라 그래가지고 세미나 플랜과 그 다음에 뒤에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그거면 되거든요, 저는. 세미나 플랜 딱 보면 얘들이 문제의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아요. 그 다음에 밑에 참고 문헌 딱 보면 느낌이 딱 옵니다. 굳이 강의다 들을 필요는 없이.
그래서 계속 싱크로나이즈를 해주는 겁니다. 그쪽 수준하고 이렇게 그걸 늘 유지하고 자기 콘텐츠를 늘 가져 이런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시장은 굉장히 잔혹하거든요. 젊은 뭐 정말 새파란 피들 나랑은 완전히 이 구닥다리 아직까지도 핸드폰 뭐죠 뭐 옛날 거 스마트폰을 안 써요. 저 트위터 다 그 노트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세대가 그다음 지금은 이제 누가 누구한테 지금 아이패드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선물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느냐 너무 좋지 이러는데 저는 지금 그걸 뭐지 온오프 조작도 어제 배웠어요. 일단 키 누가 켜줬는데 끄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수준이라서 늘 이제 경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제가 어떻게 그 문제의식을 발전시켰는지 아마 아까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플랫폼의 변화가 인문학의 위기고 두 번째가 산업협동과 같은 인문학이 뭐랄까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인문학이 배치되는 거. 이것이 관계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운 좋게도 두 개 다 물결을 좀 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책이 이제 잘 팔렸던 것도 사실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잘 팔렸던 거고. 왜냐하면 처음에 그 미학 오디세이라는 책을 썼을 때 욕을 먹었어요, 제가. 왜냐 두 가지 이유에서 욕을 먹었거든요. 첫 번째, 왜 이렇게 그림이 많냐? 애들 그림책이냐? 이렇게 욕을 먹었고, 두 번째가 말투가 상스럽다예요. 왜냐하면 제가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뭐 했던 것은 뭐뭐뭐 했기 때문이다가 문어체잖아요. 저는 뭐뭐 했다, 왜, 뭐뭐니까 이렇게 칠 겁니다. 단문으로 끊어버려요. 스피디하게. 그게 이제 그 사람으로 상스럽게 여겨진 겁니다. 근데 10년쯤, 20년쯤 지났을 때 그게 사실 인문학이 상당히 표준이 되다시피 했어요. 인문학적 책들 나오는 것들 보면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제가 무슨 해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 제 생각에 오로지 있었던 건 되도록 쉽게 써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공료라도 뽑겠다. 그래서 독자층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누구나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 표준이 됐는데 왜 그랬는가? 인터넷 시대가 왔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때니까 기본적으로 매체가 뭐예요? 영상 매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글 쓸 때 요즘 인터넷에 긴 글 한번 써보세요. 옛날처럼 프레시통신 때 막 그랬죠. 이만큼씩 막 썼죠. 막 쓰고 그러면 이만큼 또 써가지고 반론 붙이고 밤새 막 토론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직 컴퓨터가 아직 문자 문화의 매체로 이용됐을 때예요. PC가 초기에는 공대생들한테는 계산기였고요. 인문대생들한테는 파이트가 필요 없는 타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가 그다음 통신 수단이 됐을 때만 해도 문자, 그러니까 문인들이 많이 그걸 썼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했는데 요즘 그렇게 긴 글 올려보세요. 인터넷 딱 올려요. 뭡니까? 댓글이 붙어요. 쪽글이 한 줄이 붙어요. 뭐라고 씁니까? 스크롤 아빠. 두 번째 뭡니까? 누가 세 줄로 요약 좀 해줘요. 세 번째, 참 좋은 글입니다. 물론 읽진 않았습니다. 뭡니까 이게? 요즘은 여러분들은 그냥 사진 하나에다 캡션 붙이는 거 있잖아요. 광고 카피 붙이듯이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제 플랫폼의 변화가 있었어요. 인터넷이 원래 그런 겁니다. 영상 매체가 돼버린 거예요. 컴퓨터가 옛날에는 계산하는 기계였잖아요. 어원드 컴퓨터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컴퓨터 하면 야동이 떠오르죠. 그렇게 확 변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운드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은 항상 여러분이 글을 쓰지만 실제로는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문어체가 아니라 다 뭐예요? 구어체예요. 저도 트위터 할 때 그냥이 아니라 갱 그러죠. 이렇게 씁니다. 구어체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대화적 상황이에요. 옛날에 글을 쓸 때는 1인칭, 3인칭이에요. 내가 독백을 하는 거고 책을 쓰면 독자들은 나의 독백을 훔쳐서 듣는 이런 건데 항상 인터넷은 댓글 있죠. 대화체입니다. 1인칭, 2인칭의 관계라는 거죠. 즉 사운드의 매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플랫폼 자체가 변하니까 제 책에 더 이상 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책에서 그림이 많이 섞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구어체를 쓴 제 책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쭉 와버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부대했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대중서적만 계속 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쓴 거잖아요. 대중서적만 쓰고 저는 인문학이고 학자로서 자기 연구도 해야 된단 말이죠. 제 문제의식과 제 고민을 갖다가 뭐랄까 발전시킬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흔히 쓰는 게 인문학에서 뭘 써요? 논문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논문을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짜증이 나요.
저는 글을 쓰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논문을 쓰니까 뭐 심사료를 내래나 계제료를 내래요. 이게 너무 굴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학회에 갔는데 발표한 글들 같은 경우는 다시 전화가 와요. 그 학회제 시자고. 그래서 논문 형식처럼 뭐 각주를 좀 더 보강해 주시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딱 전화 받고 저는 계제를 원치 않습니다. 끊어버립니다. 예컨대 저는 무슨 교수들 같은 게 무슨 업적 이런 게 들어가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시장이니까 왜 돈을 안 줘? 내 공부를 가져다 놓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더 근본적인 이유인데 논문이라는 형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인문학자들이 쓴 논문들 자기들끼리도 안 봐요. 자기들끼리도 인용 안 하거든요. 그럼 그걸 왜 하느냐? 업적 평가인가 이거 외에는 나 다른 뭐 합리적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 논문이라는 게 좀 인문학 형식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논문이라는 게 인문학의 유일한 형식, 글쓰기 형식이어야 되느냐?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논문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과학주의적인 산물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시대마다 다 주도하는 주도하는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문학 19세기부터는 이제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과학주의적인 어떤 연구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학문들도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그냥 논문식 글쓰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철학을 할 때 플라톤이 언제 논문 썼어요? 안 썼거든요. 소크라테스는 아예 글을 안 쓴 사람이에요. 왜? 글로 남기면 사고치고 돌아다닐까 봐. 그렇잖아요. 글을 딱 남기게 되면 이게 맥락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로 돌아다니거든요. 탈맥락화되면서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지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플라톤은 썼는데 뭘로 썼어요? 플라톤은 대화체예요. 즉 희곡을 쓴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도 듣지 않으니까 두 개 다 썼다 그러더라고요. 논문식 글쓰기하고 대화체 글쓰기를 썼어요. 근데 대중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 바로 대화체였어요. 그 논문식 글쓰기는 왜 썼느냐?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할 때 자기 기억력을 보조하기 위해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자기 기억력. 자기가 보기 위해서 쓴 게 논문 형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전을 갖다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화체로 쓴 편은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래서 요것만 남은 거고 그게 이제 학적 글쓰기 표준처럼 지금 내려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철학자들도 예컨대 인간 오성론 같은 경우도 제목이 에세이예요. Essay on Human Understanding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지금도 찾아보면 논문에도 에세이라는 글을 제목을 붙이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세계를 an sich, in itself 그냥 있는 그대로 나랑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 형식이죠. 반면에 인문학은 그게 아니라 세계와 나의 관계 속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탐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갖는 의미 속에서 탐구하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가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논문 형식 하나로 다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좀 다른 형식들. 제가 볼 때는 인문학과 과학 이 관계를 보자면 사실은 문학과 과학의 중간 어디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학이라는 예술의 형식이 있고 과학이라는 아주 엄격한 형식이 있는가 하면 그 중간 언저리에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인문학의 영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영역에 맞는 문학적 형식을 쉽게 말하면 그 자체가 논문이자 동시에 에세이로서 수필이라고 하는 문학의 장르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쓰기가 어떤가. 요즘은 제가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글을 쓰지만 정말 공들여 쓰는 것은 시내 21에서 연주하는 20몇짜리 칼럼입니다. 그게 생각의 지도예요. 그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그것도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논문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수필은 뭐 대중들도 아무나 읽을 수 있으니까 수준이 낮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관계 문제 속에서 그게 지금 그 위계 질서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 무너졌느냐? 이게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이른바. 적어도 앤디 워홀 이후부터 무너졌어요. 앤디 워홀이 쉽게 말하면 고급 예술에다가 대중문화의 아이콘들을 끌어들였을 때부터 이 경계는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중적인 어초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어를 구사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략은 뭐냐면은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를 결합하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예가 뭐냐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에요. 장미의 이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문학, 인문학, 철학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한 편의 재미있는 중세를 배경으로 한 편의 재미있는 추리 소설일 겁니다. 범인을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읽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훌륭한 독해 방법이에요. 독서법입니다. 하지만 인문학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바탕에 뭐가 깔리는지 다 알죠. 아, 저 윌리엄스는 아무래도 윌리엄 오캄. 그 다음에 그 추론하는 이런 과정, 아, 이거 후기 비트겐슈타인 철학이네. 아니, 여기는 프로이트를 원형했네. 이런 걸 다 바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읽으면서 그 나름대로 또한 즐거웁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은 둘 다 만족시켜요. 대중도 만족시키고 또 이른바 전문가들도 만족시키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건축의 특성도 그런 겁니다. 대중도 좋아하고 전문가들도 좋아하고 그런 글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대중적인 것과 그 고급스러운 것들이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중 언어의 구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헤테로글로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흐진이 쓴 개념인데 뭐 그 사람이 어떤 의미를 썼는지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저는 항상 개념이 있으면 제 식대로 바꿔 쓰거든요. 헤테로글로시아라는 건 뭐냐. 사실은 제가 그 구사하는 언어를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쌍욕이란 쌍욕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하는 욕은 욕이 아니에요. 제가 하기 시작하면. 왜 욕은 가능한 한 제가 자제를 해서 그렇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굉장히 논문식의 이런 식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전문 용어도 같이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걸 섞어버려요. 섞어서 씁니다. 이게 헤테로글로시아거든요. 아마 김삿갓이라고 아시죠? 김삿갓. 그 사람은 헤테로글로시아의 대가입니다. 근데 왜? 김삿갓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이에요. 당대에선 최고의 인텔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시에서 욕했던 그 대상이 자기 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민중들과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언어가 지배계층의 언어와 민중의 언어가 같이 섞여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두 개를 다 구사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한시를 쓰게 되면 한시를 뜻대로 읽으면 그냥 멀쩡한 한 편의 한시예요. 근데 소리 나는 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서당 뭐 어쩌고저쩌고 내불알부터 뭐 학동은 10명이 채 안 되고 제매십 뭐 상소리가 막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식의 시를 쓸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유희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고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헤테로글로시아고요. 그 다음에 민중들도 그걸 받아들여요. 민중 언어 속에서 헤테로글로시아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탈춤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뭐 낙양동천 이화정 이거 무슨 한시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라틴어에서 뭐 인용하듯이 그런 것들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런 걸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 왜 인터넷 들어가서 바닥에 싸우느냐 막 이러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99%의 쓰레기 속에서 1%의 그 황금이 있어요. 저는 근데 가끔가다 그 네티즌들한테 놀래거든요. 그 창조력과 그 상상력과 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천재야 천재. 제가 뭐 디시니 이런 데 들어가서도 이 찌질이들 막 욕하면서도 와 정말 천재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씁니다. 제가 쓰는 말이나 이런 표현법들이 상당 부분 제가 거의 한 90%는 걔들한테 배운 거예요. 걔들한테 배워서 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약간 바꿔준 거예요. 문학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걔들이 썼을 때는 이 효과적이지를 못해 많은 경우에 뭔가 한 끗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원석 그대로예요. 이거 제가 딱 다듬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착 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헤테로글로시아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둘 다 만족시키는 글쓰기 중에 하나의 형식이 바로 에세이다. 한편은 굉장한 에세이.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은 에세이에서 그냥 저 감상을 쓴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예컨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이자가 지금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어떤 문제를 건드리려고 했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자체가 논문으로 필요가 하면 논문으로 트랜스포머처럼 확 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농도를 가진 글쓰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물론 매번 컬럼이 그 정도의 농도를 갖고 나가진 않아요. 왜? 항상 마감 시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을 묶을 때 실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뻔합니다. 이제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억지로 마감했던 것들은 이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항상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문적인 것은 시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인문학도 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중 전략이 있죠. 이중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쉽게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그 발상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쓴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책을 쉽게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걸 쉽게 썼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쉽게 쓴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상대성 원리를 이해했냐? 그건 옆집에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네가 제대로 이해한 거야. 옆집 할머니한테 설명 못한다고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중한테 직접 설명하려고 들잖아요. 그러면 온갖 군데에서 빵꾸가 나요. 펑크가 다 나요. 그래서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벽해져야지 비로소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저해 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텍스트,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회화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회화가 사진기가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더 이상 회화는 회화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회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재현 기능이었잖아요. 그걸 누가까지 뺏어갔습니까? 사진이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회화가 사진과 재현을 놓고 경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회화는 이제 뭐가 돼요? 사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할 수 없는 것. 사진은 뭘 잘합니까? 사물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잘하죠. 재현하는 걸 잘하죠. 그다음에 이 현대 예술가들은 다르게 표현해요. 보는 것과. 그렇게 확 변하죠. 그러니까 예술론이 재현론에서 이제 표현론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은 매체의 관계 속에서 회화는 그대로일지는 몰라도 다른 것이 등장하게 되면 이 차이가 생겨서 의미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인문학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텍스트만 갖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텍스트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이미지와 뭐예요? 텍스트, 이미지와 사운드의 매체라는 겁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있는 이상은 인문학도 더 이상 옛날의 인문학일 수는 없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단지 쉽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하냐면 형상적 사유라고 제가 붙이는 또는 상형문자적 능력이라는 걸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미지와 제가 이제 책을 딱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져가면 정말 출판부에서 다 고개를 이거 책 안 된다 그래요. 왜? 텍스트만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딱 시켜놓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가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읽을 때, 푸코의 무슨 책을 읽을 때, 예컨대 푸코의 관계의 역사를 쭉 읽다가, 고야의 무슨 그림, 이게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피카소의 무슨 그림을 쭉 보다가, 이거 들레즈가 말한 뭐네? 이게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미지로 전환하고, 이미지가 텍스트로 전환하는 이런 것, 이런 형상적 사유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1인칭, 3인칭의 고독한 그 대화법을 1인칭, 2인칭의 고독한 글쓰기를 1인칭, 2인칭의 대화처럼 바꿔놓은 사운드로 쉽게 말하면 아까도 옆집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들. 그런 건 또 다른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더 이상 텍스트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텍스트는 자기의 인근에 있는 이미지와의 관계, 사운드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재정립하고 재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능력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고 방식의 문제지 이게 뭐 쉽게 쓰느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진리론에서의 어떤 변화 같은 거라고 할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해결에 따르면 근대적인 지식에 대한 근대적 관념은 지식은 뭐냐? 진리는 체계다라고 합니다. 시스템. 해결 철학을 보게 되면 그 시스템이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논리학, 자연 철학, 정신 철학 그래서 삼환관계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되면 정반합 완벽하게 짜임새가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자체가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통시적으로 훑으면서 동시에 철학의 모든 문제를 논리적으로 체계로 그러니까 체계론과 역사가 통일되어 있는 논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통일하는 완벽한 하나의 전체 시스템, 사유 시스템을 세우는 게 인문학의 과제고 철학의 과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세계성이 과연 그런가? 세계가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원근법의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원근법적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시점 하나만 딱 찍어놓은 게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저런 원근법적인 그림, 지금 지식에서 저런 원근법적인 그림을 얻는 게 그 근대 철학의 또는 근대적인 사유의 목표였다면은 원근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건 왜냐하면 저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원근법은 지금 눈이 몇 개예요? 몇 개 눈을 본 겁니까? 한 눈이죠. 모노큘러죠. 근데 우리는 평소에 몇 개 눈으로 봐요? 비노큘러로 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각할 때 움직여서 보거든요. 그런데 원근법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안구는 뭐예요? 평면이에요? 구면이에요? 구면이고 이건 뭐예요? 다르거든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세잔 같은 사람입니다. 원근법적 그림은 내가 평소에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실 얘가 여러분들을 볼 때 딱 저기서 소시점 찍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걸 갖다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세요. 각각 부분들을 찍어서 종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일사불란하게 보일까요? 포커스가 다 하면서 어긋나겠죠. 그 어긋난 상태, 그게 바로 세잔느가 추구한 세계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지적이라는 사람 왔었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합니까? 시차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사물이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게 다 다릅니다. 물리학에서는 물론 이제 뭐 두 개의 관측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그냥 존재론적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예컨대 위치와 운동량, 이걸 동시에 측정할 수는 없는 어떤 문제. 그래서 늘 불확정성인 원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면은 차라리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단편들 해서 몽타주하는 스타일.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에세이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지도를 만드는 거죠. 지도를. 그러니까 지도하고 풍경화는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한양대교가 찾아오는데 결국 물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한양대교 이렇게 딱 멀리서 찍은 전경 사진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약도가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약도가 도움이 됩니다. 왜? 약도는 딱 필요한 정보만 담고 있거든요. 땅. 전체를 다 담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약도는 건물이 좀 실제보다 더 크게 나오고 강조되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괜찮단 말이죠. 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추구하는, 그러니까 인문학이 결국 세계에 대한 연구예요. 세계가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그 속에서 나의 의미가 궁금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때 제가 택한 방법은 매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현듯 어떤 별자리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 에세이 쓸 때는 아무런 순서 없이 그냥 씁니다. 그때 그 순간순간에 나한테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한테 왔던, 필이 꽂혔던 그 주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낼 때 비슷하게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몽타주를 해가지고 책을 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에세이 같은 거 쓸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수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상이 달라요. 논문은 굉장히 보편적인 얘기를 씁니다. 근데 수필은 항상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필은 구체적이죠. 옆집에 사는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내가 어제 봤던 프로그램이 어쩌고저쩌고 등등등등, 어제 있었던 어떤 사건들에 대해 쓰고, 쉽게 말하면 노동자를 갖다 다룰 때 에세이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쌍용 자동차에 근무하다 해고당한 어떤 노동자, 누구 씨를 다뤄요. 하지만 우리가 사회학에서 노동자를 다룰 때 일종의 노동자 계급으로 다루죠. 비정규직 노동자 일반 이렇게 다룬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매개하느냐라는 겁니다. 옛날 뭐 리얼리즘에서 뭐 전형 뭐 이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모나드라고 이름을 붙여요. 노마드가 말고 노마드는 유목이고요. 모나드함. 라이프니츠가 쓴 개념인데 이 개념도 제가 이제 멋대로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나드라는 건 사실은 원래는 뭐냐면 개인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가리켜요. 그래서 인간을 갖다 상없는 단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러분 남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창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회가 유지가 되느냐.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상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완벽한 소통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잘 유지가 되느냐.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또 예정조화설 얘기합니다. 신에 의해서 이미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다. 조화롭게 움직이겠던. 그게 이제 경제학 이론으로 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되는 거죠.
이런 건데 뭐 그렇게 가는 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철학 이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모나드는 하나의 개별자지만 그 개별자가 전체 보편자를 담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마이크로코스모스하고 매크로코스모스가 일치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의 개별적인 한 가지 예인데 불구하고 그 예 속에는 아주 보편적인 예가 있죠. 그게 동시에 담겨 있는 그 예, 그걸 찾아내는 능력 또는 그걸 산출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했냐면 단자는 섬광 속에 생성된다라고 했어요. 불현듯 번뜩하면서 딱 떠오르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에세이에서는 그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에세이에서 한 사람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게 뭐예요?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개념 이쪽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이제 얘가 있는데 짝짓기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짝짓기 놀이 하면 깍깍깍깍 거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한인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뭘 했냐면은 그 운동회 때 그 짝짓기 게임을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짝짓기 게임을 하는데 짝짓기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좀 다른 거죠. 애들이 깍깍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안 좋아하고 나중에 네 명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셋이겠죠. 하나를 떨어뜨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둥글게 하다가 셋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떨어뜨리려고 넷이 같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애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다 친구인데 누구를 떨어뜨리느냐요 이런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멘탈 붕괴, 멘붕이 딱 오면서 걔들 유전자 우리랑 똑같은 유전자입니다. 한국인 엄마 아빠 다 한국인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자란 애들은 그렇게 하고 저기서 자란 애들은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한국 사회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개별적인 예잖아요. 그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기주의와 집단주의. 사회성은 없어요. 이기주의 아닌 집단주의입니다. 그럼 꽉 4명. 하나가 떨어지면 다 죽어.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꽉 이러다가 갑자기 5,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또 확 팽개치고 또 다른 그룹을 향해서 탁 찾아가면 이기주의. 또 걔네들은 버리지를 못하잖아요. 친구인데. 버리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 사회의 게임 규칙 아닙니까?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래요. 오늘 아프리카 친구가 딱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자꾸 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자꾸 우리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그 순간에 또 멘탈 붕괴 역시 내가 아무리 좌파다 하더라도 역시 나도 박정희야. 애 자식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왜? 아마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 만나면 항상 묻는 질문이 뭡니까? Where are you from? 그거지? 그 나라 그러면 딱 그래서 그 국적으로 한 개인을 갖다 국적으로 환원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대표를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딱 떠오르는 건 그 나라의 GDP가 떠올라요. 이제 몇 달러더라? 딱 GDP가 딱 이제 숫자로 딱 떠오릅니다. 양화시켜요. 그 사람의 가치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한국의 GDP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등호냐 부등호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 그런 예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 개념들을 얘기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대중한테 전달되는 바로 그런 예를 통하면 확 가요. 이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노마드를 형성하는 것이 모나드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흔히 우리가 개념 인격이라고 합니다. 저기도 아마 그 책을 보시게 되면 아마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썼을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흔히 개념 인격이란 말을 들려지가 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은 개념이 된 인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칼 막스 하면 상부구조, 토대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또는 계급투쟁 이런 것들. 헤겔 그러면 절대정신이 떠오를 거예요. 개념이. 프로이트 그러면 아마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떠오를 겁니다. 들레이즈 그러면 유머, 뭐라 그러죠? 탈주? 뭐 이런 거 떠오를 거고. 지제 그러면 아마 시차? 뭐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그게 바로 개념 인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개념 인격이 아니라 인격 개념이라는 게 있다.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자가 그 개념을 어떻게 쓰든 말든 나는 갖다 쓴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자들이 쓰는 개념에서 성격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헤테로글로시아. 아마 박진이 쓰는 의미랑 좀 다를 겁니다. 제가 쓰는 게. 갖다 씁니다. 모나드 갖다 썼죠.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그 인문학 전공한 사람들 가만 안 있습니다. 방방 떠요. 이 자식, 박진도 모르는 주제에 잘못 쓰고 있어, 개념을. 너 라이프니츠 책은 읽어봤냐? 안 읽어봤다, 저기. 그런 식입니다. 이 사람들을 확인하려는 건 항상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려는 거야.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근데 저는 그게 재미없거든요. 내가 그 개념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개념으로 쓴다라면 그게 무슨 재미있어요. 재미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다른 개념으로 바꿔주는 거나 용례를 넓혀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낱말 있잖아요. 낱말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럼 사전에 의미들이 쭉 나오죠. 그 의미들은 제가 볼 때 죽은 의미들이에요. 이미. 왜? 낱말의 의미는 우리가 사용에 의해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왜? 그때마다 맥락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 사전에 실린 것은 수많은 맥락 속에서 그렇게 형성된 어떤 공통분모만을 갖다 놓은 거예요. 재미없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뭐가 발생하는 순간, 차이가 발생하는 순간 의미가 확장되고 풍부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개념에 대해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그렇게 성격 없이 그냥 맨날 똑같은 걸로 쓰는 게 아니라 개념의 성격을 부여한다. 라고 해서 어떤 개념이 있으면 제가 그걸 갖다 다르게 씁니다. 저 용도에 맞게끔. 이게 이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은 아이덴티티, 이당티티, 쉽게 말하면 동일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훈고학적 사고방식이에요. 들레즈에게 이 개념은 이거야. 이렇게. 실제로는 들레즈가 깨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들레즈를 읽으면서도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게 그냥 보면 나 아찔합니다. 그런 방식이. 예를 들어가지고 언젠가 제가 이제 들레즈 책을 쫙 읽었어요. 쫙 읽고 있는데 그 번역본을 쭉 읽고 있는데 가끔가다 왜 and 있죠. 불어로 a. 그게 a와 b를 연결하는데 그 연결하는 a와 b가 뭔지 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문맥상. 그래서 번역한 사람한테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딱딱딱딱 무슨 선생님 번역 책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페이지 몇 단에 요 그 패러그래프 하나만 이제 원문 좀 달아주시겠습니까? 원문을 쫙 그 불어 원문을 쭉 패러그래프 딱 타자를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나가려는데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중권 선생님도 원본을 읽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멘붕. 아니 당신이 이렇게 잘 번역해놓고 왜 나보고 원본을 읽으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본보다 뭐가 낫다는 생각이에요? 원본이 낫다는 생각이에요. 전 그거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원본을 읽은 책, 독일어로 원본을 읽었죠. 그래도 번역본이나 번역본을 삽니다. 왜? 인용하기 위해서. 인정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저는 그게요. 들레즈가 불어로 돼 있으면 불문학이고 들레즈가 번역되면 북문학이다.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이게 들레즈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근데 자꾸 이렇게 원본. 이 사람들은 무슨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조선시대가 뭐랄까, 과거 보던 그 사람들의 그 훈고학적 정신들을 갖고 그 인문학이라고 보는 것. 아니 됩니다. 개념들 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고, 창조를 해야 되고, 다르게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생산적으로 쓰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 걸어요. 진중권 선생님, 저 진중권이 실제계라는 개념을 낙강하고 다르게 사용하는데 가서 좀 밟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면 아찔하죠. 그래서 텍스트의 의미는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의미는 어디에 있다? 낱말의 의미는 사용에 있다 그랬죠. 텍스트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쥐잭이 해겔 해석해놨거든요. 아마 시차 한번 읽어보세요. 전 세계 해겔 연구자 중에서 지잭이 해석한 그 해겔 해석에 동의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데 내가 장담합니다. 완전 정말 극단적인 해석이거든요. 해겔을 갖다가 그냥 자기 필요한 대로 완전히 난도질을 해가지고 해겔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해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돼요. 설득력 있으면. 오히려 그게 나았습니다. 해겔은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지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창조적 오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독을 해도 그게 늘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해겔 철학이 알렉산드로 꼬제브라는 사람에 의해서 오독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오독된 그 자체로 또 프랑스에서 어떤 맥락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뭐 이렇게 일치하고 정확하고 뭐 받아야 되고 이런 과학주의적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랄까 인문학이 발전하지 못하는
오히려 훈고하게 갇혀버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인문학에는 약간 그 빵세 소바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야성적인 사유, 그렇죠? 야성적인 사유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바로바로 개입해서 피드백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의 개념이 있다라면 개념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상에서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시계하고 쟁반하고 동전 거기서 어디가 돼요? 원이라는 개념에 도달하죠. 그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인문학과 사회학의 그 담론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면 외국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담론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추상적인 체계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체계가 어디서부터 밑에서부터 어떻게 올라가서 추상화돼서 그런 철학적 문제와 미학적 문제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언제였냐면은 그 데리다의 법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Forced Law. 그 법철학 세미나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신문 기사를 오래 왔는데 독일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판결을 신문 기사 읽고 막 그 순간에 완전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데리다가 쓴 법의 힘, 꽤 유명한 텍스트지. 한번 읽어볼까? 이랬는데 얘들은 뭘 하냐?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갖고 와서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때 완전히 그래서 제가 아마도 사회비평이라는 게 그때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따로 생각했거든요. 정치에 대한 얘기는 운동권 있죠, 옛날에. 막시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건 상관없이 나는 이쪽은 그냥 고상한 학문. 현실과 유리되는 아까는 아카데미 학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딱 연결됐던 그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올라간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을 어디다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한국 사람, 인문학의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해부 도구 자랑만 하는 겁니다. 도구를 자랑하는.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건 줄 알아? 독일제야, 막. 문제는 뭐냐? 그걸로 너희들 뭘 설명했느냐라는 거야.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들레즈를 공부했다. 그래, 들레즈 공부했냐? 그 들레즈 사상을 갖고 넌 한국 사회에 뭘 설명해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푸코 공부했냐? 푸코 가지고 한국 사회에 뭘 설명해냈어? 설명력을 입증해내는 겁니다, 그게. 그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럼 이론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이론이 옳은지 그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인지 안 효율적인지도 드러나고. 그 기준은 뭐냐면 현실의 적용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훈고학만 되는 겁니다, 이것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과 보편,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구체와 추상을 연결시키는 이 고리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굉장히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런 훈련들이. 그래서 바로 그런 훈련들을 제가 컬럼이나 내지는 에세이 같은 것들로 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삼성하고 애플하고 붙었다. 거기서 다른 담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냐. 삼성과 애플의 경우는 결국은 뭐냐면 패러다임의 문제다. 하나는 삼성은 아직도 산업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술 특허잖아요. 애플은 뭐예요? 정보사회 패러다임입니다. 무슨 특허예요? 디자인 특허거든요. 예술이거든요. 기술과 예술이 융합을 하는 시대에 이게 지금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마 애플은 삼성 기술 갖다 쓸 겁니다. 그렇죠. 삼성은 뭡니까? 애플 거 그대로 다 베꼈더라고요. 광고 사진까지.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데 삼성의 패러다임 하나가 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애플이 제품 나오면 바로 들여다가 뜯어가지고 아예 그 베끼는 팀을 만들었더만.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그 예들을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쉽게 말하면 그 산업혁명적 패러다임에서 쉽게 말하면 기술 경쟁력이 아니라 뭐의 경쟁력입니까? 이제는 상상력 경쟁력이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는 패러다임.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문학에 설명할 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신문기사 보면은 신문기사는 설명 안 해요. 그냥 둘이 싸웠다. 그 소송 전망 누가 이길 것 같다, 질 것 같다. 이따 얘기만 하지. 이것이 진짜로 갖는 의미는 뭐냐. 우리한테 갖는 의미는 뭐냐라는 거. 이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미디어 이론에 다 나와요, 사실은. 매체 이론 딱 욕하면 다 나옵니다. 왜 적용을 못 시키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문학도 자기 존재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방식 자체가 이제 어떤 시대냐면 아까 융합의 시대라고 그랬죠.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문학의 그 사고방식도 옛날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횡단적 사유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T자형 인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냐면 자기 전공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넓은 영역을 알아야 돼요. 또 그렇기 때문에 T가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생산력 발전과 기술의 발전은 항상 전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세분화됩니다. 오늘날 그 세분화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중대 교수님이 있어요. 그 사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같은 과 교수님인데 만나면 할 말이 없대요. 학문적으로서. 왜요? 뭐 전공하신대요? 했더니 그분은 조선 후기사 전공한대요. 교수님은요? 저도 조선 후기사요. 근데 왜 얘기가 안 됩니까? 그분은 왕조사고 저는 풍속사거든요. 만나면 할 얘기가 없대요. 그 정도로 전문화된 겁니다. 인공 분야를 잘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전문화예요. 근데 이제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죠? 융합, 뭐 통섭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요번에 그 대선 후보로 나온 분도 뭐래더라? 융합대학원장?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등과학원이니까 키스트라고 있죠. 거기서 계속 저한테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는데 초학제 뭐 어쩌고저쩌고 심포지엄 계속 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융합이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저한테 그러잖아요. 진중권 넌 전공이 뭐냐? 미학이죠. 저는 철학하고 미학. 제 전공이에요. 근데 이놈들은 내가 이제 미학하고 철학 전공하는 걸 몰라요. 대개는. 그렇죠. 왜? 읽어보질 않으니까 이쪽은. 그리고 이제 맨날 정치, 지금도 이거 끝나면 또 이제 SBS 토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만 보는 겁니다. 저 자식은 X도 아는 것 없이 정치면 정치, 법이면 법, 뭐 이렇게 자꾸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욕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제 책에 이제 분포된 것도 그럽니다. 미술 코너가 있고요, 인문학 코너가 있고요, 사회과학 코너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군사학 쪽에도 하나 놓고, 저쪽에 여성 코너 뭐 이런 쪽에도 소설 에세이 코너에도 좀 집어넣고 뭐 이러고 싶어요. 쫙 다 깔려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철학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철학을 하죠. 저는 이제 전공이 철학하고 미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해석학, 언어 철학이에요. 이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미학을 하는 거고요. 이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면 경제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법 철학이 있어요. 그다음 사회 철학이 있고, 철학마다 다 있습니다. 생명 철학이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각각의 영역들을 이제 쏴대는 거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전문 영역에서 거기서 얘기를 해봤자 새로운 게 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 듣던 얘기만 나와요. 완전히 다른 거랑 만날 때, 그럴 때 완전히 정말 굉장히 정보량이 높은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학책을 볼 때 별로 깨닫는 게 없는데 갑자기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문명화 과정을 딱 봤을 때, 와, 서구에서 미적 취향이 이렇게 생겼구나. 미학의 사회학적 토대를 갖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걸 내가 논문을 쓴다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되는 거예요. 정보량이. 완전히 그냥 새롭게 미학의 위학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런 논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개가식 도서관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책 읽다가 뒤에 참고문을 봐서 또 딴 데 가서 읽다가 아무 코너, 어떨 때 막 물리학 코너에 가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도표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본다. 공식이 아름다워서 본다든지. 폰트 좋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나중에 다 도움됩니다. 다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우연하게 생성되는 거. 정재승 선생님 강연을 들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의 뇌가 창의적일 때 딱 뇌파를 촬영하잖아요.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뇌들이 평소에 서로 연결되는 부위가 있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런데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는 평소엔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굉장히 외딴 부분들끼리에 갑자기 연결이 쫙 생긴답니다.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 라임 있죠, 라임. 뭐라 그래, 그걸. 가군이라 그러나? 가군 맞추는 거. 요즘 뭐 랩 보니까, 랩이라 그러나? 그거 보니까 가군 맞추더라고요. 사실 한국말은 안 어울려요, 그게. 가군 맞추는 게. 한국말은 씁니 다로 다 끝나기 때문에, 원래는. 그래서 사실 안 맞추는데 억지로 그렇게 갖다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거 맞추는 방법 가르칠 수가 있는데, 가르칠 수 없는 건 뭐냐? 증정으로 창조적인 건 뭐냐? 창의적인 건 은유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요. 은유라는 건 어떤 능력이야? A와 B라는 사물이 있는데 다른 사물이에요. 근데 그 두 개의 다른 사물 속에서 불현듯 유사성을 찾아내는 능력, 그게 바로 은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덧붙이기를, 근데 은유가 효과적이려면 그 두 사물 A와 B가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가까운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가 제가 이제 바둑을 둔다.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왜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요즘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제가 바둑을 잘 못 둬요. 제 동생 말에 따르면 제가 바둑이 대충 제 실력이 56급 정도 될 거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못 둡니다. 그랬는데 컴퓨터랑 둬봤는데 이 녀석이 똑똑하더라고요. 내가 두는 쪽도 다 잡아먹어. 안 되겠다 싶어. 이럴 때는 인간의 장점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기계와 다른 인간의 어떻게 되냐면 막 바둑을 두다가 저쪽 귀퉁이다 하나 둬요. 그냥 뜬금없이 팍. 그 다음에 이쪽 귀퉁이에다 또 하나 뜬금없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귀퉁이에다 하나. 그 다음에 딱 오면 얘가 헷갈려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때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우위를 증명했죠. 근데 아직 멀었다, 니들은. 그럼 바로 뭐냐? 컴퓨터는 아마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게 한 칸 넘어갈 때마다 이게 처리랑 기하급수적으로 비트. 그쵸? 메모리가,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저쪽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햇소리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쳐버리게 만든 거죠, 컴퓨터를. 그리고 결국 뭐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서 정보량이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연결될 때 정보량이 크다라는 게 로그 2에 하면 몇백 비트, 몇천 비트가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능력들. 이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T자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인문학에 대해서, 인문학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스크립트가 돼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인문학 책을 딱 쓰면 사람들이 잘 안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지식 채널인가? 있었죠. 꽤 괜찮았죠, 내용이. 간단한 영상 몇 개와 텍스트가 결합돼가지고 괜찮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가능한 플랫폼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스크립트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스크립트라는 건 뭐냐. 방송 작가들이 쓴 스크립트는 방송을 끝난 다음에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그 자체는 나오질 않아요, 방송에. 그러니까 스크립트라는 건 결국 영상을 위한 글쓰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글쓰기를 항상 뭘로 할 수 있는? 영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영상 시대다라도 텍스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은 뭡니까? 디지털 이미지가 있죠? 디지털 이미지의 특성은 뭘로 만들어져요? 붓으로 그리죠,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은 그럴 거예요. 아날로그로 입력하고 거의 아날로그식으로 출력하잖아요. 그렇죠? 패드에다 이렇게 그림 막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초기 컴퓨터 그래픽화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책을 20년 전에 번역했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에 관한 책을. 그 인연으로 만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컴퓨터 방황 가득이었대요. 컴퓨터는 아주 진지한 일만 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공대생들 또는 연구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산을 하는데, 그래도 PC가 아니잖아요. 프라이빗가 아니라 공용이잖아요. 시간 정해서 썼습니다, 그걸. 근데 그게 가가지고 컴퓨터 씁시다. 왜요? 그림 좀 그리려고요. 미쳤다고. 그래서 어떻게 썼냐 그랬더니 와이로를 매겼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직원한테 약간 검은 돈을 주고 시간을 비워서 컴퓨터를 써서 그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고지 뒷면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과 넘버겠죠. 문자와 숫자로 프로그램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천공을 지가 직접 했대요. 펀칭을 0과 1로 펀칭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오면 출력이 될 때는 데이터상으로 나와요. 이게. 왜? 그래픽 출력기가 없었거든요. 데이터상으로 나옵니다. 1, 2, 3, 4 번호가 딱 적혀 있는데 그 번호마다 색깔을 할당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은 파란색, 2는 노란색, 쫙쫙쫙쫙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 위에다가 색연필로 색깔별로 딱 칠해요. 그 상태로 미대생한테 갖다 줍니다. 미대생이 도화지에다 그리드를 쳐요. 그거 그대로 전사를 합니다. 물감으로. 그 다음에 카메라로 찍어요. 근데 그 필름을 얻어서 그 필름으로 실크 스크린에서 복제하고. 그때 보면 사실 이미지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미지를 뭘로? 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뭘 했어요? 문자를 쳤죠? 알파벳 넘버. 출력됐을 때도 뭘로 해요? 기호로 출력됐죠? 그때 분명한 이미지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텍스트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텍스트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시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 문화는 문자 문화 이전의 영상 문화가 아니라 뭐예요? 문자 문화 이후의 영상 문화입니다. 디지털 이미지는 그렇기 때문에 붓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펜이나 붓으로 그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글자로 그리는 이미지예요. 알파 뉴머릭 코드. 쉽게 말하면 알파벳과 숫자입니다. 알파 뉴머릭.
넘버. 그렇죠? 알파 뉴머릭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형 문자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미래 문맹자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못 읽는 사람? 영상을 못 읽는 사람입니다. 미래 문맹자는 글자를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글자를 가지고 이미지를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라면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건축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 아니 어떤 기획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양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싸웠던 거 있었죠, 옛날에. 심형래, 디워. 사실 제가 그거는 그 영화 나오기 전부터 저는 알았거든요. 1년 전에 이금희 씨가 하는 파워 인터뷰에 딱 가서 그 사람은 그 데모를 봤어요. 그 영상을. 그거 딱 보고, 아, 망했네. 옛날에 이인화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날 요즘 애들이 책 안 읽고 게임만 하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산다는 얘기가, 아, 너무나 책을 안 읽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완전 미친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안 읽잖아요. 책을 안 읽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미래 인류는 둘로 나눠질 겁니다. 부르조와 프로레타리아트도 아니고 간단해요. 빌렘 플루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미래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과 또 한 부류는 프로그래밍 당하는 사람들.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거기 아키텍트가 있고 누가 있어요? 주민이 있죠. 아키텍트가 되느냐 주민이 되느냐는 바로 이 능력입니다. 프로그래밍 능력에 의해서 작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문학에 대한 문자 문화에 대한 이것들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텍스트와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와 사운드의 관계, 그러니까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의 역할을 다시 재규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일종의 스크립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스크립트로서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잠깐 짧게 책 읽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사람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책을 어떻게 읽느냐, 하루에 얼마나 읽으세요, 이런 양화된 질문을 보면 저는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사실 저는 책을 갖다 속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읽는 책 같은 거 300페이지 같은 거는 저는 1시간, 2시간이면 읽어요, 다. 쭉 읽거든요. 왜냐면 정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툭툭툭툭. 어떤 책은 막 그냥 100페이지 읽었는데, 아직 읽은 게 없네. 150페이지 뭐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읽어준 남자, 뭐 읽어준 여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없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하여튼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책들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어떤 건 제가 박사 논문을 쓰다 왔잖아요. 3년 지금 거기서 논문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때 붙잡고 늘어졌던 게 비트겐슈타인의 책에 나온 패러그래프 4개예요, 그냥 딱 4개입니다. 그거 가지고 3년을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책을 따로 읽지는 않습니다. 때로 읽을 때는 정말 행복하고 좋을 때예요. 왜? 안 바쁠 때니까. 안 바쁠 때. 대개는 그렇게 안 읽습니다. 글쓰기와 관련해서 해서 책을 읽어요. 글을 써버리니까 여러분들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데 책을 읽고 반드시 글을 쓰세요. 아마 여러분 다 읽고 다 이해한 것 같죠? 아마 글을 한번 써보세요. 첫 순간부터 아마 첫 문장부터 막힐 겁니다. 그 다음 책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다른 책도 참고해야 될 겁니다. 아마. 금방 걸려요. 그게 제대로 된 독서예요. 아시겠죠? 목적의식 독서. 휴가 가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바쁘게 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구글 들어가가지고 언제 책이 옵니까? 구글에서 도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뚱성뚱성 잘려서 나와요, 이게. 딱 보면 27부터 90페이지까지는 실려있지 않습니다. 막 건너뛰고,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바로바로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확인해서 읽어야 됩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그러니까 책을 사도 다 읽는 게 아니라 특정한 챕터, 그 다음에 뭡니까? 논문. 다 읽는 게 아니라 특정한 논문. 어떤 경우는 2팩으로 그런 것만 읽는 거예요. 목적의식적으로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책을 읽으려면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써봐야 돼요. 그럼 금방 막힙니다. 그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 또 생각하느냐. 생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글 쓰고 책 읽고 그때가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갑자기 탁 해가지고 해변에 누워가지고 아니 무슨 오죽한 술기를 이루면서 하면서 떠오른다 영감 이런 거 없습니다. 글쓰기 글쓰기 책 읽기 그 다음에 사유하기라는 건 그냥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정말 노가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 있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위계질서 있죠. 우리나라 하도 위계질서 이렇게 있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천재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IQ는 얼마냐? 어느 조사를 해봤더니 13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70, 200짜리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느냐? 뭐 의사 하더라고요. 예, 하세요. 큰 문제. 쉽게 말하면 IQ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의 문제? 다름의 문제입니다. 베스트가 아니라 뭐의 문제? 베스트는 시험 보면 다 나와요. 100명 보면 수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100명 보면 하나 베스트 나오죠. 1000명 봐도 하나 나오죠. 10,000명 봐도 나오죠. 반드시 나옵니다, 베스트는. 10,000명이고 10만 명이 100만 명이 안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유니크입니다. 동일성 속에서 문제를 맞추는 능력이 아니라 남들과는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죠? 문제를 설정하는 능력 오히려. 대답은, 문제만 제대로 설정되잖아요. 그럼 똑똑한 놈들이 나와서 대답은 다 해줘요. 있잖아요. 서울대 나온 놈들,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유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일성이 아니라 아마 지금 수학 능력 시험은 동일성일 겁니다. 어떤 동일성의 코드가 있고 거기다 몇 개를 맞췄느냐예요. 그쵸? 점수로. 엉뚱하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차이를 만든다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생각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글을 쓸 때는 내가 쓴 컨텐츠 자체가 내용이 새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과 다른가. 안 다르면 쓰지 마세요. 왜? 남들 다 써놨거든 이미.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또 하지만 할 수 없이 또 글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원고 마감은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방식을 다르게 하세요. how를. 그러니까 what을 다르게 하거나 how를 다르게 하거나 늘 그걸 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글을 쓰게 되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에 뭐가 더 묻어나야 되면 인격이 묻어나야 돼요. 딱 읽어보면 아 이거 네 스타일이다. 아 이거 누구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걸 개성이 느껴질 때 있죠.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제가 IQ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성격미예요. 성격미.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제가 개념 인격일 때 인격 개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뭔가 인격성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가다 이제 글 쓰다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거기다 썼지만은 난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안 읽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 안 읽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 있죠. 그거 말이 맞거든요. 사실 글 쓰는데 글 쓸 때 제가 언급하는 많은 책들이 다 읽은 거 아닙니다. 아니야, 절반 이상은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말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컨대 어떤 책에 소설책 쓰는데 소설책이 막 700페이지야. 근데 원고는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줄거리만 봐요. 왜? 나한테 필요한 건 줄거리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찾아서 보겠죠. 근데 대부분은 줄거리만 필요할 경우는 거기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안 읽을, 왜?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책 엄청 많죠. 여러분도 죽을 때까지 얼마나 읽을 것 같아요? 다 못 읽어요. 어차피 이렇게 듬성듬성 읽어야 되거든요.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사실은 안 읽은 책을 안 읽고 또 논문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가능해요. 2006년인데 제가 그때 약간 우울증이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약간 사이콜로지 크라이시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인데 그 전해 제가 그 학회에 발표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은사 선생님이 철학회인데 한국철학회. 근데 이제 그 날 다가온 거죠. 그때 몇 매를 쓰냐 그랬더니 100매를 쓰래요. 그래서 저 100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매만 쓰겠습니다. 썼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공부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주제가 뭐냐면 근대 철학에 나타난 죽음의 관념. 어떻겠습니까? 딱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부터 철학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언제 찾아 있습니까? 그래서 데카르트 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분신사바. 데카르트가 여기 쫙 멋있습니다. 데카르트라면 내가 지금 데카르트가 되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간단합니다. 데카르트는 예컨대 세상을 둘러나와서 연장실체와 사유실체. 연장실체는 이렇게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물을. 사유는 정신이고. 연장실체는 그냥 나눠지는 겁니다. 무한히 분할이 가능한 거야. 쪼갤 수가 있다고 봤거든요. 반면에 사유는 쪼갤 수가 없죠.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하다. 왜? 사람이 죽으면 신체는 불어서 분해가 되잖아요. 라고 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탁 썼습니다. 영혼 불멸. 그 다음에 휴음을 딱 근데 영국 경험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휴음을 모셨죠. 그분이 쭉 모셨습니다. 휴음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관념의 연합에 불과하다. 플럭서스예요. 쭉.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격의 동일성을 주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혼의 불멸성은 문법적인 혼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칸트는 양자를 종합했잖아요. 칸트에 따르면 이제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뭐 한편으로 뭐 자유한 거 뭐 블라블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겔,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칸트는 결국은 말할 수 있는 영역과 말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불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저 전두환 같은 사람 있잖아요. 29만 원 가지고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저러다가 호화롭게 죽으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때요? 지금 여기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지옥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에 보내려면 뭐가 있어요? 영혼은 뭐 해야 돼요? 불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한다가 아니라 영혼은 불멸해야 한다. 이게 이제 칸트 얘기다. 딱 썼습니다. 그 다음에 딱 해겔로 가면 해겔이 말하는 영혼은 정신은 개인 정신이 아닙니다. 절대 정신이에요. 개인 정신 그 중에 한 계기로 들어가거든요. 해겔은 그냥 별 관심이 없었을 거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다. 끝. 그래서 딱 썼죠. 철학사 막 뒤지는 거예요. 내 말이 맞나? 다 맞아. 쫙. 그 다음에 이제 언급들, 거기 나온 거 있잖아요. 단서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재인용을 한 거예요. 거기 언급된 구절을 여기다 재인용한 거예요. 근데 마치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발표했죠. 그랬더니, 학회지에 실어주겠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내가 기재를 원치 않습니다. 끊었죠. 그런 방식도 이제 가능한 거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겁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떤 이제 글 쓰는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고요. 뭐 글을 타고난 무슨 천재적 재능이 있거나 이런 얘기는 다 18세기, 19세기의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영감을 이렇게 얻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영감을 얻는 기계적 절차가 있어요. 뭐냐? 구글 딱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검색어를 치세요. 워드를 집어넣으세요. 엔터만 딱 치세요. 탁 치면 떠오른다. 몇 페이지 그냥 영감들이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가. 앞에는 재미없어요. 앞에는 다 일치하는 거잖아요. 왜 뒤로 가면 갈수록 연관성이 좀 적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왕관을 얻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얻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뭐 얼마나 좋아요. 지금 검색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 자꾸 어려운 책 안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쉬운 책만 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잘못된 독서 방법입니다. 어려운 책을 읽으세요. 이해 안 되는 책을 읽으세요. 쉬운 책 읽잖아요. 남는 거 없어요, 그거. 어차피 여러분들 읽고 나서 3일 후에 물어볼게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이제 기억은 어디다 저장하냐면은 서버와 하드 디스크 이런 데다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필요할 때마다 억세스해서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능력은 뭡니까? 인터넷 뭐라 그러죠? 그걸 내비게이션. 항해하는 능력 있죠? 내비게이션, 서치하는 능력들이고, 그걸 갖다 놓고 조합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걸 여러분의 하드디스크에다 파일을 저장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 잊어버려요. 안 돼. 다시 끓이려면 안 나옵니다, 이게. 뭐로 생각해야 되냐? 프로세서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세요. 프로세서를. 인간의 두뇌는 컴퓨터의 프로세서가 달라서 쓰면 쓸수록 이게 진화를 합니다. 쓰면 쓸수록 진화를 하게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의 머리에 프로세서 처리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다 이해가 됐다. 쉽게 됐다. 파일에서. 그건 사실 책을 안 읽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원서 같은 거 읽잖아요. 누구 사상 딱 읽으면 처음에 100% 이해 못 합니다. 처음 독해에 기껏해 20% 얻어내요. 다음 독해에 30% 얻어내고 40%, 50%? 그래서 50%가 조금 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떠들기 시작해요.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석 넣고 이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네. 그럼 이해석 폐기. 다른 해석 넣고 자꾸 들이대고 이게 바로 창조적으로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프로세스. 그래서 여러분들 독서를 할 때 쉬운 책만 읽고 막 이러지 말고 그걸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디지털 시대고 이런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바로 뭐예요? 텍스트 능력입니다. 근데 옛날 같은 거 텍스트 능력이 아니라 항상 얻은 것.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 속에서 텍스트를 재규정하고 쉽게 말하면 스크립트로서의 생각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좋은 거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왜 구글 딱 들어가가지고 쫙 영감이 떠오르잖아요. HW에다 다 퍼요. 팍. 그 다음에 읽어나가면서 필요 없는 거 다 지웁니다. 필요한 것만 남죠? 그런 것들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쫙 문장을 만들어요. 끝.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쓰려고 하는 글 딱 보세요. 인터넷에도 어떤 놈이 다 써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리려고 하는 그림 어떤 놈이 그려놨어요. 여러분이 찍으려는 사진 특히 다 찍어놨습니다.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것은 요소가 아니에요. 요소가 아니라 뭐냐? 배치입니다. 동일한 요소도 있는데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래서 차이가 나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맨날 이런 맥락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엉뚱한 맥락에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있죠. 그런 놀이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 IQ나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 제가 볼 때는 그 버릇의 문제고 습관의 문제예요. 항상 남과 같은, 여러분 아마 그래요. 남과 다르면 불편하죠, 막. 그러면 안 돼요. 남과 같을 때 불편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개성이 없었나? 가장 나한테 큰 욕은 뭐냐면 너는 너무 평균적이야. 이러면. 이게 너무 큰 욕이에요. 그걸 큰 욕으로 알아야 돼요. 그다음 괴팍함 있죠, 왜? 그걸 갖다가 이디오징크라시라고 그러거든요. 괴팍함들. 이런 것들을 긍정해야 됩니다. 자기 내부에. 그래서 남들과 다른 어떤 캐릭터를 구축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하죠. 감사합니다.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가 드릴게요. 당연 처음 쪽에서 좀 생각난 질문인데요. 아까 인문학 위기 원인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또 많은 서적과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요즘에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뭐 홍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하고 결탁돼가지고 그런 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본하고 힘이 없는 책들은 또 묻히고 사라져가는 책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도서관에서 그냥 아무 책이나 막 꺼내서 읽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읽고 실망할 때도 많고 그래서 자기계발서 같은 건 좀 안 읽고 나름대로의 분류법을 찾긴 했는데요. 그 숲에서 좋은 나무 이렇게 찾아내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점에서 베스트가 아니라 유니크한 책이나 텍스트를 찾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직접 하셔야 돼요. 그거 직접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됐거든요. 언젠가 홍대 안상수 선생님이 있어요. 디자이너. 그분이 홍대에서 그 디자인 미학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르치라고. 근데 전화 받고 선생님 근데 디자인 미학이라는 거 아직 없거든요. 그랬더니 아예 어떻게 만들어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찾아보고 만들어볼 양이 나오는지 한 학기 강의 양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교보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서칭을 하는 겁니다. 디자인, 서적 쭉 뒤다 보니까 어떤 이제 앤설러지가 나와요. 번역을 하는 앤설러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떤 글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글의 저자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보자고.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제 동양대 초청해가지고 강연하고 갔어요. 그렇게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신기가 내려가지고 얘랑 괜찮아 뭐 이러는 무릎팍도사처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분야에 들어갔을 때 그 책을 어떤 분야에 있잖아요. 특정한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갈 때는 그 멘토를 찾으세요. 멘토를 찾아가가지고 이 분야에 내가 입문하고 싶은데 그럴 땐 반드시 읽어야 책의 리스트를 좀 달라고 하면 아마 적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책들 뒤에 저길 보세요. 참고 목록. 그거 보면 여러 책에 겹치게 인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논문이나 책의 생명은 복제예요. RT의 수입니다. RT의 수예요. RT가 되면 될수록 존재가 강화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것만 딱 보면 왜냐하면 너무나 책들이 많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만 읽고 바로 라운드로 링에 올라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읽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딱 링에 오르는데 필요한 걸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링에 올라서 직접 싸우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왕도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저자 찾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와 정말 괜찮다. 강연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이 있으면은 그 개념 자체를 되게 절대시하지 말고 그 각자가 그 개인이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을 끌어다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개념들을 좀 자신에 맞게 끌어다 쓰는 게
그 개념을 좀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쓸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김일성이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막스를 어떻게 갖다 썼으며 그렇게 뭐 김일성, 스탈린 비판하는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레닌은 또 어떻게 또 막스를 이상하게 갖다 썼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그런 걸 좀 전유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개념을 창조적으로 발달시킨다는 것과 어떤 뭔가 사상을 전유시킨다는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막스를 갖다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그래서 스탈린이 갖다 쓴 거, 그다음에 뭐 김일성이 갖다 쓴 거는 막스를 잘못 해석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평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질문을 좀 바꿔놓으면 이런 겁니다. 개념, 예컨대 자연과학 같은데 공학이나 계획 이런 데서는 하나의 개념 딱 하나만 의미해야 돼요. 그렇죠. 데피니션을 반드시 내려야 됩니다. 그걸 안 내리면 그걸 안 지키게 되면 혼란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형식화된 언어를 쓸 겁니다. E는 반드시 에너지만 의미하고 M은 반드시 질량이고 C는 광속도다. 다른 건 의미입니다. 그때 그 광속, 에너지라는 건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활력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는 바로 그 에너지 딱 하나입니다.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님 같습니다. 그때 님이 뭐예요? 1번 조국, 2번 부처님, 3 사랑하는 님, 4번 옆집 아줌마. 아시죠? 몇 개예요? 3가지라고 배웠죠? 아주 표준적인 문제잖아요. 그게 바로 인문학적 효율성이에요. 개념을 갖다 이렇게 막 하나, 왜? 3번 얘기하고 우리 한 번에 끝내버리잖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규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개념을 갖다가 근데 자꾸 이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공대생들이 특히 인문학을 얘기를 하면은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얘는 개념을 이렇게 썼다가 맥락에서 또 왜 다 다르게 쓰는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 강의를 갖다 못 알아듣는 유일한 학생들이 카이스트 학생들이었어요. 저 질문하는 수준이 어떤 거냐면 딴 애들은 딴 데서 뭐 이것이 이걸 의미하는 겁니까? 해석을 묻는데 이쪽 아들은 팩트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겁니까? 완전 이거.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 인문학 안 했느냐? 뭐, 고등학교 때 뭐 했어? 그랬더니 과학고를 나왔대요. 중학교 때는 그랬더니 그때는 과학고등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그걸 막 자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자조할 필요는 없다. 왜? 당신 영역에서는 그거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 뭐랄까 내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조그만 비행기. 비행기 설계할 때 나처럼 설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우리처럼 하면 그 떨어져요.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은 다양한 해석에 있고 그 중에 뭘 잘못되고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오용의 문제겠죠. 막스를 정통적으로 해석하면서도 다른 소리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오히려 해석의 문제보다는 오용의 문제다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3학년 임채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강의 시간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교수님이 활동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식인의 네이버나 구글에 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관점이 있는데 네이버나 구글에 쳐도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교수님의 관점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정치적 관점이요?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가 약소국이고 그 주변에 많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약한 나라인데 주변 강대국도 상대로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어떤 관점을 취해야 될까? 대선 시즌이구나 확실히. 저 출마 안 했습니다. 출마 안 했고요. 글쎄요. 지식인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유 몰라요. 저는 그냥 빨리 통일해가지고 그냥 영세 중립국 선언하자. 그 민족주의 시대는 지났고 뭐 중국 뭐 이러는데 빨리 이제 통일해가지고 영세 중립국 선언해서 그냥 때로는 미국한테 붙고 때로는 이제 중국한테 붙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생각 없고요. 그리고 한국이 뭐 꼭 약소국인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컸고 발전했고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에 외국에서 보던 걸 한국에서 몇 년 뒤에 봤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보던 걸 몇 년 뒤에 외국 가서 보거든요. 상당히 이제 발전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잠재력도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문턱에 딱 걸려서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과 애플의 싸움도 바로 그거고 지금 현 대통령이 나온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딱
이게 안 되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자꾸 옛날에 양적 성장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7% 고도 성장 불가능하죠. 이제 우리 그거 가능하려면 우리 경제를 갖다 졸지 그냥 중국 수준으로 돌려버리면 다시 가능해요. 고도 성장. 그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막혀 있지만은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혁신소재공학부 3학년 김정기입니다. 그 질문 두 가지 하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책 같은 걸 아까 강의 시간에 이제 어려운 책 읽으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책 같은 걸 읽으면 이제 딱 시작부터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이게 읽을 수 있는지 이 점하고요. 또 저는 이제 공대생이다 보니까 공대 지식과 인문학적 지식을 좀 결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이제 좀 더 생각을 좀 더 깊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좀 좋을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어려운 거 책 나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싸워야 돼요. 그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 분야에서 내가 모르는 걸 누가 알겠어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거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다 지금 이게 풀릴 문제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그냥 덮어놓고 나중에 와서 다시 본다든지 그럼 어느 순간에 또 풀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러다 안 풀린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탁 다시 떠오르면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영원히 이렇게 남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인문학 뭐 제가 이제 권하는 건 철학을 해라. 철학이 가장 중요한 학문이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미학도 미학이지만 정말 관심 있는 건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정말 연필 하나 종이 하나 딱 들고 그냥 저기 나중에는 그 분절화되지 않은 언어를 내뱉고 싶은 충동이 들 때까지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물리학도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철학의 문제더라고요. 뭐 양자역학 보고 뭐 코펜하겐 해석인가 뭐 이런 것도 막 보니까 결국 철학의 문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철학이 핵심적이고 사실은 모든 학문 분과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추상화해서 철학이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철학에서 한번 훈련을 딱 거치게 되면은 대충 알아요. 저는 역사학에서 누가 누구 싸운다 그러면 저 사람 이런 논증하고 저 사람 저런 논증하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다. 뻔하거든요. 경제학도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이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할 것 없이 그 글을 써 버릇하세요. 항상. 자기 견해를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양이란 말은 결국 독일어로 빌둥이거든요. 빌둥. 빌둥이 어디서 나오냐면 빌덴에서 나왔어. 메이크, 뭐 형성하다. 폼이라 그러나? 포밍 이거예요. 빌둥이.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견해를 형성을 해야 돼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교양을 찾아가지고 철학이나 아니면 다른 무슨 이런 학문을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철학은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 반대되는 견해가 있죠.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이건 내가 몰랐던 거네. 이러는 가운데 여러 번 부딪히다가 자기 견해를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문제는 이렇고, 예컨대 동성애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정치에 대한 문제, 뭐에 대한 문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장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게 교양이에요. 다른 게 교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하려고, 아니면 이렇게 들고 다니게 딱 이렇게 남들한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알아고 싶을 때 바로 책을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교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견해를 세워야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NLL 문제, 이번에 지금 막 문제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견해는 어떤가?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국회 도서관 가면 논문들이 있어요. 논문 찾아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해를, 특히 여성 문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다음에 섹스와 젠더의 차이 문제, 뭐 등등등등등.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그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내가 견해가 있다. 자기 견해가 잡힌 사람들은 그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들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맨날 내가 강조하잖아요. 사람들이 논쟁하면은 말빨 쩐다, 막 이런 얘기는. 말빨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논쟁 일단 들어갈 때부터 이미 승패가 결정 난 거예요. 왜? 그 판단, 견해. 이 판단이라는 건 좀 전에 말했던 내가 평소에 형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최초 판단이 내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패를 결정난 겁니다. 나는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저쪽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안 보고 와 말빨쩐다 뭐 니킥부터 뭐 온갖 격투기 용어로 막 이러는데 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자기 견해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 견해가 아니까 예컨대 또 뭡니까 코헤렌트해야 됩니다. 정합적이어야 돼요. 경제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은 거기에 정치에 대한 견해가 또 결합돼야 되잖아요. 왜? 그게 또 아구가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막 이랬다가 저기선 저러고 모순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완전히 모순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세잔네의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느슨하게 서로 이렇게 약간 불일치하는 가운데 어떤 상을 지도의 맵처럼 자기 견해의 체계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문 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 견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교양입니다. 예, 그 지나가던 낙원의 정치상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과 좀 친해질 수 있을까 해서 일어나봤습니다. 그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그 국민 의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가끔 걸어가서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는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이런 동작들이 국민의식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김장훈 씨하고 좀 접촉을 좀 시도해봤는데 김장훈 씨가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은 저의 의견을 조금 더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의 인생의 멘토 아니면 저 친구 아니면 제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 담배꽁초는 제가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버리더라고요. 저도 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들이 뭐 언제쯤이면은 조금 인식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안 버리는 게 좋지만은 뭐 또 가끔 또 버려도 돼요. 저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싫어요. 막 껌 좀 씹고 버렸다고 막 경찰 쫓아오고 이런 건 사실 저한테는 호러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안 버리는 게 좋지만 그걸 또 너무 이렇게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본의 아니게 또 버릴 때도 있고 가끔가다 벌금도 물고 쪽팔리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억지로 막 버리거나 그러진 않고 정말 그 옆에 쓰레기통이 없고 사실은 뒷주머니에 넣거든요. 여기 하나 있나? 담배꽁초. 항상 뒷주머니에 담배꽁초 한두 개씩 있습니다. 네, 공대장 박태훈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과 다르게 책을 읽을 시간이 있는데 필사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 학자도 그렇고 1900년대 우리나라 작가도 그렇고 현 시대 베스트셀러들도 다 필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필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책을 똑같이 베껴 쓰는 미쳤어요, 알겠습니다. 미친 짓이에요. 두 번째로 그거는 그 약간 주술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책을 베끼면 저 사람의 뭐합니까? 영빨이 나한테 옮겨온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그 공대생이지만 동양 현재 전공 서적에 쓰이는 장자라는 원서를 사서 한문으로 써 있고 해석만 써 있는 책을 가서 읽고 있는데 이걸 한 10번 정도 읽으니까 이제 논어가 보이고 순자가 보이는데 이런 가이드 라인이 이걸 위로 올라가야 될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야 될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 본인이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장자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동양철학은 완전히 다른 세계라서 그 뭐죠? 이름이 누구죠? 뭐 있죠? 카프란 뭐라. 그러니까 동양 철학하고 물리학하고 연결해서 그 썰픈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융합전 작가 이원명이라고 합니다. 저 텍스트나 이런 대화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생겼다고 하잖아요. 본질이 의사소통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변용시키는 말이나 이미지를 텍스트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현상을 봤는데 뉴턴은 그거를 되게 보이는 그대로를 서술했고 아인슈타인은
시간이랑 공간을 연계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그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소통의 부재를 일으키진 않을까요? 왜 소통의 부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서로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야? 제가 그렇게 다르게 쓰고 있구나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 개념을 이런 개념을 쓰고 있고 나는 이런 다른 개념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좀 맥락이 좀 다르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보면 소통해. 사실 왜냐하면 다르게 같게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동일성에 기초한 소통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왜? 동일한 대상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이게 무슨 색이죠? 투명하죠. 자연과학에서 아마 투명하다라고 얘기될 겁니다. 다 동일될 겁니다. 근데 인문학에서는 이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 다양한 차이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습니다. 예.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예, 저 사회대 강건우입니다. 아까 했던 거 몇 가지 하다 보니까 원래는 한 가지 하려고 했는데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몇 가지 더 생기더라고요. 그 아까 논쟁 들어갔을 때 아마 한 1년 반쯤에 그 트위터에서 저희 학교와 관련된 뭐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단체로 막 블록하고 그러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업 폐강되고 이런 거 했었을 때. 뭐가 있었죠? 교양 수업 하나 폐강되고. 성인이야? 근데 제가 뭐라 그랬었나요? 근데 제가 아까 최초 판단 말씀하셨을 때 처음 들었던 게 저희 룸메이트가 당시에 저는 트위터 안 하는데 하는 친구가 룸메이트가 교수님한테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듣기 싫다 하면서 결국 블록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악의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흔히 저지르는 오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되게 심하셨지 않습니까? 한참. 근데 요즘엔 조금 덜 그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도 이제 아직 살아가는 대할 날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게 극복이 될지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 블로그 이제 되게 제가 원칙이 뭐냐면 욕하는 건 좋은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거 못 참거든요. 그거는 뭐 호의를 가진 참견이든 악의를 가진 참견이든 그냥 바로 블록을 해버립니다. 또 하나는 도배. 한 번 하면 알아들었는데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면 그냥 바로 제가 대충 보거든요. 보면은 그냥 오케이 참고하겠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데 계속 올리거나 이러면 붙들고 늘어지면 그때는 또 지금은 이제 블록 하나도 안 하거든요. 대선 때라서 그냥 대선 때라서 좀 몸집을 좀 불릴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냥 블록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이야기 나왔었는데 뭐 마르크스 이야기하면서 나왔었는데 저는 똑같은 비슷한 생각하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게 그렇게 새롭게 이야기를 새롭게 스토리를 창조해내는 거랑 또 다른 선동꾼이 되는 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라서 잘못하면 사이비 종교 흔히 얘기하는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내는 거랑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되게 작은 차이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다 보면 대학가에 진짜 유사과학자들이라든지 유사종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나머지 하나 궁금했던 게 아까 책 읽는 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개 갖다 놓고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그게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리포트 쓸 때 그런 방식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책 읽는 법을 물어볼 때는 왜 흔히 얘기하는 교양서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읽어볼 때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금 다르게 읽는 게 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가지부터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유사과학 이런 거.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 중에서 진정한 새로움이 어떤 것이냐 이건 어떤 질적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낡은 것들이고 진정한 새로움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미술가들 중에서도 속는 사람도 있고 안 속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떡하겠어요. 속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속아요 가끔가다. 저도 예비군 훈련장 가가지고 약탕기 샀잖아요. 덕분에 속아가지고
멍청하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삶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제 항상 그래. 예술가들이 그러면 별 이상한 놈들 많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냐면 그 어느 여성 작가는 자기가 사용한 생리대 있잖아요. 사용한 생리대 그거 말려가지고 작품이라고 막 이렇게 놓고 막 새롭게 해서 환장하잖아요. 왜? 근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유의미하게 새로운 것이 뭔가 이런 건 있죠. 많은 경우 이제 새로움을 가장한 제스처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엉터리들이고요. 그 인문학을 뭐 책을 읽는데 무슨 왕도 같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은 책을 읽은 다음에 한번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할 때 책 전체를 갖다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 이거 해서요.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 요약이 되는지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책들 쓰고 인용을 하는 사람들 보면 무섭게 인용을 하거든요. 패러그래프 인용을 하는 게 아니라 쓱 지나가면서 그 글 뭐랄까 이 대가들 딱 보면은 책 한 권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치고 나가요. 이런 거거든요. 아주 본질적인 부분만 딱. 그러니까 이 책이 다른 책들과 구별되는 그 본질적인 메시지가 뭔가 한 문장 있죠. 딱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대개는 요약하는 훈련이 기본입니다. A4 용지 하나로 요약하기 이런 거. 사실 글쓰기 훈련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학생들 글쓰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문제가 뭐냐면은 잉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첫 페이지에 절반은 빨간 돼지꼬리 땡냐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부라부라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얘기해. 너희들이 써온 것들 내가 본질적인 정보에 하나도 손실 없이 길이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딱 압축시키는 거 있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그걸 해보세요. 요약. 제대로 되나. 그래서 요약한 것만 보면은 그 독해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문장으로 그 책의 핵심을 파악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거든요. 질문해 보라는 거죠. 두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다니고 있는 권경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사랑이죠. 그거라고 생각해요. 연애 많이 하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게 사랑을 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이에요. 이렇게 공직에 나가면 이렇게 바람도 못 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억눌린 그 욕망을 갖다 이렇게 권력력으로 승화시킨.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번 강연의 멘토로서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질문을 구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제가 문제나 대상에 대해 사고를 할 때 처음 잡았던 관점에서 이제 글을 써내려가다 보면은 그 처음 잡았던 관점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막 또 의미가 바뀌고 뭐 이게 처음에 문제였는데 이 관점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네. 처음 관점에서는 이게 당연한 건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네. 라고 하면서 막 오히려 스스로의 해답을 막 꼬아버리는 순간이 있는데 물론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그 논리철학 논거를 그 철학적 사고라는 책을 제가 써놓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논리철학 논거로 오히려 자기네 그 의견을 뒤집어졌어요. 논리철학 논거. 네, 오히려 비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대한 철학자 같은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아니면 귀가 얇아서 그런지 이게 다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자신만의 길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길을 정하는 방법을 좀 여쭙고 싶어요. 아니,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늘 그래요, 글 쓸 때.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쓸 때 책을 써가지고 책이 내가 애초에 원했던 책이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쓰고 시작하거든요. 중간에 다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그 뭐죠? 그 죽음의 그 춤추는 죽음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건 원래는 미술사 입문이었어요, 원래 시작이. 근데 나중에 춤추는 죽음을 해가지고 죽음에 관한 도상에 관한 연구가 돼버리고. 출판사에서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책 완성됐습니다 하면서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우도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하고 그거를 다 하는 가 그게 그러니까 과정에 있는 겁니다. 과정에 있고 그걸 겪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때쯤 글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글 쓸 때도 계속 나와요. 글을 한번 시작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면 오히려 재미없는 글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뒤집어서 처음에 아예 생각하지도 못했던 글이 나왔을 때 그 글이 대부분은 좋아요. 당연한 과정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길로 빠지고
그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건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순간순간에 그 감명받은 거라서 그런 거를 기록하고 만든 거라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순간순간적인 거에서 감동이나 교훈 같은 걸 일시적으로 받아들이고 되게 휘발성으로 소모해버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해서 그때의 교훈을 얻고 그래도 그게 하루만 지나면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날아가고 하는데 이게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그러니까 늘 근데 그거는 좀 그래요. 그 뭐랄까 집요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이해가 안 됐다 싶으면 그건 계속 이해가 안 된 걸로 남아야 돼요. 기억 어딘가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무의식에다 이렇게 침전시켜 놓으면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에 비슷한 걸 봤을 때 그때 이랬지, 이때 이랬지. 이런 걸 갖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차이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무슨 뭐 IQ 차이도 아니고 뭐 차이, 학벌 이런 거 전혀 쓸데없고 아까 성격미라 그랬잖아요. 그 집요함, 그 궁금함에 대한 집요함, 못 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릇을 들이세요. 그냥 떠오르면 그냥 구글 들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구글 들어가서 딱 찾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뻗어나가거든요. 이거 아마 서너 시간쯤 막 헤매고 나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사고방식이.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거 서핑을 막 돌아다니고. 꼭 그렇게 하세요.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네. 네. SBS 가시죠. 예, 이제 제가 이제 해가지고 답변으로 네. 오늘 강연을 마치고요. 모두들 T자형 인재가 되시는 또 이렇게 요약하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되세요. 니체를 연구할 때는 니체를 따라서 니체를 따라서 니체가 되지 말고 니체를 따라서 너 자신이 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멘토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감히 다른 사람의 인생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모든 인생은 다 유니크하거든요. 다 고유하고 다 다른데 거기서 내가 어떤 일반적인 해법을 갖고 있느냐. 제가 멘토가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영역들 예컨대 미학의 특정 영역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뭘 해야 되냐. 그럴 때 제가 멘토가 될 수 있지만 인생 전반의 멘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이 멘토가 돼야 되고. 감사합니다.